대기압을 보통 일기압이라고 하면 우리가 숨쉬는 대기는 보통 누구하고 누구로 돼 있어요? 보통 누구하고 누구로 주 조성원이 뭐예요? 바로 산소하고 질소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기 중에 산소 기체 O2하고 N2 이 두 개가 있는데 각각의 존재 비율이 어느 정도죠? 각각의 존재 비율이? 이 정도는 이제 하도 뭐 문헌에서 많이 나와서 외워 놓을 수도 있는데 바로 20%, 80%. 알겠죠? 그럼 20% 있다는 얘기는 일기압 중 이 녀석의 부분압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산소의 부분압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바로 0.2기압이라는 얘기고 질소는 얼마? 0.8기압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첫 번째 1. 자, 우선 대기압이 일기압이라고 할 때 이 물 아래로 잠수에 들어가게 되면 압력이 그만큼 더 증가한다고 하죠. 이때 혹시 여러분 그거 기억하나요? 물속으로 몇 미터 들어갈 때마다 일기압씩 증가한다고 하죠? 10미터. 잘 모르실까봐 거기에 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심 20미터 깊이까지 잠수한 잠수부는 대기압 1기압과 더불어 물에 의한 수압 2기압을 합하여 3기압의 압력을 느낀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또 추론할 수 있는 건 10m 들어갈 때마다 1기압씩 증가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수면 위에 이제 달랑달랑 있는 사람은 뭐 대기압 그대로 1기압을 느끼게 될 거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전체 3기압을 느끼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아이고.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알겠죠? 알겠죠? 좋아. 자, 그럼 여기서 이 공기의 조성이 산소가 0.2기압이고 질소가 0.8기압이면 그럼 이게 이 사람이 여기 이제 공기통을 이렇게 메고 통을 메고 여기서 이제 공기통에서 나오는 공기로 이제 호흡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스킨스쿠버라고 하는데 혹시 스킨스쿠버 해본 사람?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 자격증 없으면 안 되죠. 그 교육받고 자격증 땄구나. 좋아요. 그럼 안전교육 받아본 적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할만 했습니까? 재밌었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공기통에서 공기가 뽀롱뽀롱뽀롱 나오면 그거 가지고 숨을 쉬는데 이때 만약에 이 사람이 수심 20m까지 들어가 있으면 3기압을 느낄 거고 이 3기압에 이 공기통에 있는 3기압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수압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 공기통이 없이 공기통 없이 자 여기 1기압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고무호수이죠. 고무호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대기에 이렇게 고무호수 같은 걸 빼놓고 여기서 이제 내가 숨을 확확 들이마시면 여기에 있는 이 공기가 이렇게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왜 무슨 뭐 닌자 영화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물속에 숨어 있는데 이게 좀 물속에 숨어 있다가 이게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은폐하려고 물속에서 이제 빨대 대롱으로 공개되고 이렇게 막 이게 숨 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얕은 물에서 요 정도는 이게 뭐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바다 깊숙이 그럼 그만큼 길게 이렇게 통로를 내비두고 숨을 꼴깍꼴깍 하고 쉬면 여기에 있는 이 공기가 들어올 거 안 들어올까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절대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주변 수압 때문에 이 사람을 주변 수압이
3기압으로 이 사람을 짓누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외부에서 3기압으로 눌러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1기압 대기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오히려 저기압이고 여기가 고기압이기 때문에 기체는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지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고무수 같은 게 있다고 해서 숨을 홀 하면 뭐 안 되는 말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공기통의 역할은 뭐냐? 이 공기통의 역할은 바로 이 공기통에 뭐 레귤레이터 뭐 그런 장치가 있어요. 장치가 있어서 이 공기통의 역할은 외부 수압을 인식해요. 외부 수압에 맞게 여기 있는 공기 압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공기 압력을 높여서 이 사람이 이 3기압 속에서도 혹은 2기압, 3기압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도록 여기서 3기압의 공기를 밀어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 장비가 이제 공기통이 돼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런 장비를 이제 싣고 들어가는 건데, 그럼 이때 이 안에 3기압의 공기에서도 당연히 산소하고 당연히 질소는 몇 대 몇으로 존재하겠어요? 이 대기에 있는 공기 그대로 있다고 하면 이 비율이 달라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얘도 몇 퍼센트? 20%. 얘도 80%. 대기 중과 조성은 같을 테니까 부분합은 그러면 얼마라고 하면 되겠어요? 3기압이 20%니까 얘는 0.6기압, 조질소는 2.4기압. 의 공기를 이 사람은 공기통을 통해서 호흡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수심 20m에서 잠수부의 혈액에 녹아있는 질소의 농도는 얼마인가? 자, 바로 20m 바닷속에서 혈액 중 녹아있는 질소체의 농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수식이 바로 그 유명한 헨리의 법칙 관련된 수식입니다. 자, 이 헨리의 법칙 수식 어떻게 표현되죠? 헨리의 법칙 수식 어떻게 됩니까? 네.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액체 용매에 대한 기체 용질의 용해도를 알게 해주는 수식입니다. 자, 이때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기체 용질,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질소. 왜냐면 문제에서 질소, 기체질소 이걸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액체 용매는 누굴 얘기할까요, 가연아? 여기서 액체 용매는 바로 피요, 피. 이 안에서 지금 헤엄치고 있는 그 사람의 피. 거기에 질소 기체가 얼마나 녹아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그걸 보여주는 수식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헨리의 법칙 수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 기체의 부분합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용액 중 용질의 몰 농도입니다. 용액 중 용질의 몰 농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상수는 온도가 등온 조건에서 일정합니다.
그래서 등온 조건에서 딱 정해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가정은 실제로는 이 물속 안으로 들어가면 은근히 되게 춥거든요. 그 스킨스쿠버 할 때 은근히 춥죠. 네, 왜일까요? 왜일까요? 몸 체온이 중요한 거니까. 왜냐면 어제 수소결합 배웠죠. 수소결합 배웠잖아요. 수소결합 보면 물이 무거워요, 얼음이 무거워요. 물의 밀도가 커요, 얼음의 밀도가 커요. 물의 밀도가 더 크죠. 즉 물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밀도가 큰 물이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간다고요. 그럼 물의 밀도가 가장 클 때가 언제냐면 오히려 얼음이 아니라 물일 때인데 그게 몇 도씨냐면 4도씨예요. 4도씨.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의 밀도가 큰 물, 즉 4도씨에 가까운 물이 저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4도씨면 그거 따뜻한 거예요? 죽을 만큼 추운 거예요? 엄청 추워요. 4도씨면 거기 얼음물이에요. 얼음물 직전이에요. 무슨 그 4도씨 물에 들어가 있으면 글쎄요 5분 못 버틸걸요? 5분 못 버텨요. 죽어요.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스킨스쿠버 하면 정말 춥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정도 깊이 들어가면 이제 엄청 차가기 시작하는데 여기하고 뭐 온도는 큰 차이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 이 헨리 법칙에서 이 상수는 일정한 상수지만 온도에 따라 변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고 정해진 상수를 쓰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따 헨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이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가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수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외우면 됩니다. 노벨상 100개 받은 사람도 저 수식을 그냥 외웁니다. 지워야겠죠? 그래. 자,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수식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구해볼까요? 자, 지금 이 수심에서 질소기체의 부분합은 얼마? 2.4기압이라고 했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2.4 ATM이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상수값이 문제에 울매라고 돼 있죠? 지호야 그 얼마라고 돼 있죠? 상수 얼마로 나와 있어? 1600 ATM per 몰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1600 ATM per 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질소의 몰 분율이라고 써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네네네. 예. 아 깜짝아 또 왜? 그러니까 제가 배운 걸로 기억하기에는 네. 저거 식 쓸 때 똑같긴 한데 네. 그 몰농도가 상수 곱하기 저기 뭐냐 아 예. 했던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요 수식도 있습니다만 상수가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 차이는 뭐냐?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이게 중요한 원리일 뿐입니다.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 기체의 부분합하고 그 기체의 몰농도가 비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비례하면 항상 뭘 도입할 수 있죠? 비례하면 비례상수를 도입할 수 있죠. 그럼 비례상수를 사실은 두 항 중 아무 곳에나 도입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하이탑 같은 책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뭐 줌달 등의 뭐 조금 쉬운 일반학 책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고 이런 표현도 있고 번갈아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만 상수의 위치에 따라 뭐가 다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바로 요 둘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것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주어져 있는 단위가 뭐냐면 atm per 몰이죠. atm per 몰이기 때문에 상수가 여기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얘를 나누면 얘가 몰농도 단위의 값이 나오죠. 만약에 상수의 단위가 몰 per atm이었으면 그 상수는 여기 있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의 취향을 뭐로 파악해야 된다? 상수로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상수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 좋아. 아이고.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수식 이걸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풀어요. 자, 그럼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자, 해보세요. 자, 빨리 해봐. 어서 해봐. 자, 나는 계산이 귀찮으니까 나는 컨닝을 하면은 이렇게 되네요.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냥 별거 아니고 나눠서 그냥 저렇게 계산하시면 2.4 나누기 1600 하면 저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단위도 한번 보세요. 어떤 단위가 약분이 되냐면 보라잉 ATM 약분되죠. 그리고 뭘만 남아요? 몰 단위만 남잖아요. 그럼 얘가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냥 요렇게 이제 몰농도 단위가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수심 15m 위치에서는 질소기체의 몰 농도가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에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 지워됐죠? 혹시 지오 래퍼 중에 지오 지방시라고 알아요? 네. 그렇군요. 이름만 들어봤어요. 그렇군요. 예, 래퍼 중에. 지호 지방시요? 예. 남자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 네, 남자 래퍼인데 약간 아주 독특한 래퍼입니다. 네, 아마 그 미국에서 사신 분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메리칸 스타일의 사는 분이신데, 예, 그렇군요. 그렇죠. 네. 지호는 코리안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저요? 그런 게 어딨겠어요? 그런가요? 그래요. 우리 지호 뭐 한 16마디 정도로 한번 랩 한번 해볼 수 있... 네? 그거 안 됩니까? 네. 한 8마디라도 뭐. 안 됩니까? 그래. 좋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이거 됐고요. 그 다음, 자, 여기 치운다. 여기 치운다. 자, 치우자. 쓱.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 문제는 단위로 보아하건대 헨리의 법칙을 무엇으로? 요걸로 적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수면에서 그렇다면 질소기체의 몰농도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모두 그러니까 어느 기체하고 어느 기체가 사실 폐로 들어와요. 산소 기체하고 질소 기체가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들어오죠. 그래서 사실은 폐로 들어온 질소 기체 일부가 지금도 우리 혈액 속에 녹아 있을 수 있고 그 녹아 있는 정도를 한번 몰농도로 계산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앞서 얘기했던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수면에서는 폐로 들어오는 질소의 부분합이 얼마예요? 수면에서는 폐로 들어오는 질소의 부분합이 얼마예요? 0.8기압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이 헨리의 법칙 수식을 통해서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기체의 부분합 질소가 0.8기압일 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온도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상수 그대로 1600 atm per mol. 자, 이렇게 해주시고 곱하기 질소 수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수면에서 질소 기체의 몰 분율은 부분압은 얼마나? 바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 알겠죠? 자, 뭐 어렵습니까? 뭐 특별히 뭐 그냥 할만합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할만하죠. 그래서 이런 수준의 문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어요. 근데 헨리의 법칙이 네. 어디에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그 하이탑 화학 책에 나옵니다. 하이탑 화학 2 책에 나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이탑 화학 2. 네. 그건 아닌데 어디에 나오냐면 용액의 총괄성 직전에 나옵니다. 용액 부분에 나옵니다. 용액 부분. 저는 헨리의 법칙이라는 걸 처음 보는데.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뭐가 나오냐면 용해도 부분에서 나옵니다. 용해도. 예를 들면 고체 물질 물에 녹으면 막 녹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왜 그런 계산 해본 적 있어요? 뭐 그 중학교 교과서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뭐 어떤 고체를 물에 녹이는데 뭐 100도씨에서 뭐지? 뭐 20도씨 아니 뭐 30도씨에서 50g 녹았다가 100도씨에서 뭐 100도씨에서 100g 녹는 무슨 고체 물질이 있는데 이때 온도를 어떻게 바꿨더니 얼마나 석출이 됐다. 그 석출된 농도 계산 뭐 석출돼 있는 용질의 질량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어요? 풀어봤을 걸? 언제? 중학교 때. 그 중학교 때 나오거든요. 중학교 때. 그거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 용질이 고체가 아니라 기체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 용질에 대한 그 용해도에 대한 문제가 중학교 때부터 소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여러 군데 입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anyway. 자, 그래서 수면의 질소 기체의 수면에서의 농도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부분압에서 혈액 중에 녹아있는 농도는 얼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 농도. 이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각 상황에서의 N2 몰수를 실제로 계산해 보랍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가정이 있냐면 총 혈액은 0.5리터. 몸 안에 들어있는 그 혈액의 총 부피는 0.5리터라고 가정을 하고 쟤를 몰수를 한번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5리터. 그러게 0.5리터면 너무 작은데. 이게 체내의 혈액이 5리터 정도는 되겠네요, 그렇죠? 그 0.5리터면 그래 0.5리터 그러네요. 그러면 헌혈 한 번 하면 다 죽겠네요, 그렇죠? 헌혈하고 하면 다 죽겠네요.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그 정확하게 수치를 모르겠네요. 이게 영 틀린 문제는 아니거든요. 틀린 게 아니고 이게 다 조사해서 만든 건데 좀 더 되는 거를 좀 대충 줄여서 쓴 건지 대충 맞춰 쓴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궁금해하기도 하다. 몸속에 혈액이 총 몇 리터 있느냐. 있지 않을까요? 이게 예, 대충 얼마쯤 있대요? 체내 혈액량이 네, 남자의 경우 체중의 8%, 여자는 8%? 7%래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조금. 다를 수도 있구나. 네네네. 8% 7% 이렇게요? 네. 8% 체중의 8%. 여자의 경우 체중의 7%예요. 그럼 8%. 그럼 내가 80kg, 70kg거든요. 그럼 80kg냐 88, 64. 한 6리터 있겠구나. 6리터. 0 거짓말은 아니구나. 0 거짓말은 저 정도 그 정도 되나 보네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되나 보네요. 아유 참. 자, 그래서 여하튼 각 상황에서 질소기체의 몰수를 계산하기 위해 혈액의 그 부피를 5리터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때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몰농도가 있고 부피가 있으니까 몰수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그대로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 자, N이라고 쓰고 얘 이름은 몰수 표현이라고 하죠. 그럼 저기에서 수심 15, 아니 수심 저기 20m일 때는 몰농도가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고 혈액이 5리터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이 값이 대략 얼마냐?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이렇게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수면에서 몰수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한 다음에 5리터 해주면 되니까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간단한 계산을 하냐 싶은 건데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4번 문제 때문이거든요. 자, 4번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잠수부가 수면으로 상승할 때 발생하는 질소기체의 부피는 몇 리터인가?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을 생각하냐면 원래는 이렇게 잠수를 한 사람이 이렇게 스킨스쿠버를 하고 나면 이게 위에 상승할 때 이게 굉장히 조심해서 상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사실은 확 올라오면 진짜 큰일 나고요. 여기에서 찔끔 올라온 다음에 압력 체크를 해요. 찔끔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압력 균형이 안 맞으면 귀나 눈이 이렇게 약간 압박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걸 딱 느끼고 잠시 머물렀다가 이게 호흡 해가지고 이제 잠시 머물렀다가 이 양쪽 압력이 균형이 맞으면 또 쭉 올라오고 또 쭉 올라오고 쭉 올라와서 이게 천천히 올라와야 돼요. 그거 안 지키고 우악 올라오면 큰일 나는 수가 생기는데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뭔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상어가 와서 문다거나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잠수함이 와서 받았다거나 뭐 이런 산소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산소가 다 떨어졌다거나 그럼 이제 그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 갑자기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나타나는 위험성을 숫자로 살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위로 확 올라오면 혈액 중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질소기체의 몰수가 7.5였다가 갑자기 위로 올라오면 머물게 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머물게 할 수 있는 질소기체의 몰수가 2.5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수면으로 상승하면 혈액으로부터 발생하는 질소 기체의 부피를 계산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우선 첫 번째 일 그때 질소 기체에 발생하는 몰수겠죠. 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두 개의 차이겠죠. 요만큼은 여전히 혈액이 있을 텐데 나머지는 용해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걔를 계산해 주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뭘 계산해라? 부피를 계산해라. 기체의 부피를 계산해라. 어떤 수식을 활용하면 되겠습니까? 그 유명한 기체상태 방정식을 쓰면 되겠죠. PV는 nRT. 그러면 그 수식을 어떻게 쓸 거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A.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바로 PV는 nRT 요 수식을 써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막 튀어나오는 질소일체의 몰수가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고요. 그 다음에 기체상태 방정식이 얼마죠? 기체상수가 얼마죠? 기체상태 방정식은 이거고, 기체상수는 0.082 한 다음에 atm 리터 몰의 역수 켈빈의 역수겠죠. 자, 그리고 온도가 몇 도냐면 문제에서 27도씨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죠. 근데 상태 방정식에서는 도씨를 또 뭐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켈빈으로 바꾼다면 27도씨면 273을 더해서 300켈빈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압력 조건 어디입니까? 바로 수면에서의 압력이잖아요. 그럼 수면에서의 압력 조건은 보시다시피 그 질소기체 부분압이 얼마예요? 0.8기압이죠. 그러니까 외부 대기 조건이 보시다시피 전체가 그 1기압 조건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1기압 조건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요렇게 표현이 1기압? 이게 1기압이 아니죠. 1기압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여기서 0.8기압 조건에 놓여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이게 올라왔을 때 기체 압력이 0.8기압이니까. 자, 그러면 얘 계산하면 값이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값이 뭐가 나옵니까? 자, 계산 한번 해볼래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약분을 시키면 몰 날아가고 켈빈 약분되고 atm 약분돼서 리터만 딱 났거든요. 그래서 얘 딱 곱하기만 해주면 됩니다. 혹시 휴대전화 계산기 있으면 한번 해줘볼래요? 얼마쯤 나오죠? 네, 한 뭐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대략 한 0.15리터 이 정도가 나올 겁니다. 1516 뭐 이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밀리리터로 바꾸면 150밀리리터 이건데, 그럼 150밀리리터를 봐야 사실은 매우 큰 부피예요. 저것만 넣고 보면 뭐 그렇게 큰가? 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 150밀리리터면 한 요 정도 부피잖아요. 요 정도 부피의 질소 기체가 외부로 방출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질소 기체가 방출이 되는 거죠? 혈액 중에 녹아 있는 게 갑자기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혈액은 어디를 따라 흐르죠? 혈관을 따라 흐르는데 우리 몸속에는 모세혈관이라고 해서 조그만 혈관들이 많거든요. 모세혈관은 몸에 어디에 있나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럼 모세혈관에 녹아있던 질소기체가 갑자기 끌어나온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모세혈관이 터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터진 모세혈관이 만약 뇌혈관이면 뇌경색이고 심장혈관이면 심근경색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한 방으로 완전 훅 갈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끌어오르는 질소기체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현상을, 이런 질병을 이런 사고를 뭐라고 한다? 이런 걸 잠수병이라고 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잠수병은 굉장히 위험해서 사실은 생명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스킨스쿠버 사고에서는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스킨스쿠버는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설비를 잘 하고 옆에 이제 프로페셔널한 지도자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되겠지. 무슨 말 알겠죠? 이 논리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산소에 대한 얘기는 왜 안 할까요? 산소에 대한 얘기는 왜 안 할까요? 왜 질소가 끌어오르는, 질소가 용해되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것만 생각하고 산소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죠? 그럼 똑같은 논리로
동일한 논리로 갑자기 이 바닷속 이 바다 깊숙이 있었다가 혈액 중에 0.6기압만큼의 산소 기체가 녹아 있는데 튀어나오면 0.2기압이니까 0.4기압만큼의 이 산소 기체가 또 같은 방식으로 튀어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산소 기체는 언급하지 않고 질소만 언급을 하는 걸까요? 산소는 어. 혈액이 운반해가지고 세포가 쓰잖아요. 바로 산소는 그냥 쓰기 때문이에요. 몸이 소모시키기 때문이에요. 산소는 끊임없이 몸이 동물 입장에서는 산소를 끊임없이 소모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몸속에 있는 이 0.6기압의 산소는 금세 없어져요. 계속 없어지고 공급되고 없어지고 공급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기압이 바뀐다 한들 끌어나올 여유가 없어요. 이게 몸속의 미토콘드리아가 다 써버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질소 기체는 우리 몸이 바로 쓸 수 있어요? 바로 못 써요? 바로 못 쓰기 때문에 혈액에 녹아있다가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네,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질소 기체가 문제고 산소 기체는 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기통을 뭐로 가득 채우면 돼요? 그럼 산소 중독을 걸릴 수 있어요. 네, 바로 만약에 산소통을 산소 기체로 가득 채우면 이 좀 묘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게 산소 중독이라고 하는 좀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글쎄요, 굉장히 지속되면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일시적으로 산소 중독이 되면 내 들은 바로는 약간 어지러질하답니다. 어지러질하고 판단력이 둔해진답니다. 네, 판단력이 둔해져서 이게 또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서 스킨스쿠버 시에 산소 기체 100%의 산소통은 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소의 농도를 낮추려면 산소가 아닌 저 질소 기체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저 질소 기체 덕에 저런 잠수병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논리를 거곡하게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 문제에 나와 있는 5번. 자, 5번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요. 위와 같이 질소에 의한 잠수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바로 잠수병을 막기 위한 장치.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즉 여기서 잠수병을 막는다는 얘기는 산소 중독을 막는 것과 동시에 잠수병도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산소 100%를 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럼 이제 스키스쿠버로 들어간 사람이 뿅 간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뿅 이렇게 해롱해롱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역시나 산소의 농도는 20%로 해둔 상태에서 뭔가 나머지를 채워야 된다는 얘기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거면은 네. 여기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스킨스쿠버를 하지 맙시다. 뭐 이런 거 말고요. 하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멈춰서 올라오는 게 가장 예, 기본적인 방법.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 말고 아예 기계 장치. 행위 말고요. 안전 수칙 말고 기계 장치요. 안전 수칙 말고 기계 장치 혹은 화학적인 처리. 그러니까 설마 지금 이 문제가 그거 뭐냐면 체육교육과 학생을 선발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체육교육과 학생을 선발하는 거라면 그 수시때때로 올라와서 그 질소 포화도를 좀 낮춘다. 이게 답이겠지만 지금 이건 화학과나 물리학과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물리화학적인 얘기를 해야 될 거라 이런 말이지. 지오지방씨 오케이? 재밌다. 가인 오케이? 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잠수병을 막기 위한 장치. 지르소르. 올라올 때 맞춰서 뜻을 올 때 맞춰서. 감압을 감압.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자, 잠수병을 막기 위한 장치. 여러 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화학적 관점에서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화학적 관점에서는 첫 번째 1. 잠수병을 막기 위한 장치. 첫 번째 1. 바로 N2 대신 힐륨을 사용합니다. 산소의 농도를 20%로 유지를 하고 80%가 질소 기체잖아요. 근데 질소 대신에 힐륨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뭐든지 아시겠죠? 뭐 하긴 하겠죠. 하긴 할 텐데 저게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게 다 화학이라고. 저게 무슨 역할을 할까요? 왜 질소기체 대신에 힐륨기체를 사용하면 저 잠수병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 반응성이 나타나요. 아, 반응성. 그러니까 예. 어쩌면 질소보다는 음. 혈액에 덜 녹을 수도 있겠다. 아닌가? 근거는. 자, 방금 반응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둘 다 반응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힐륨은 비활성 기체고요. 질소는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몇 중 결합으로 되어 있죠? 3중 결합으로 되어 있고 3중 결합은 약한 결합이에요, 강한 결합이에요. 엄청 강하기 때문에 제가 쪼개지려고 그러면 활성 에너지가 작아야 되겠어요, 커야 되겠어요? 엄청 커야 되기 때문에 질소 N2는 27도 정도에서는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응성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물에 혈액에 좀 더 잘 녹는. 누가 더 잘 녹아? 힐륨이 잘 녹아.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올라와도 많이 다시 뱉어내지 않아요. 아, 용해도가 크면 그 차이값도 커질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수치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금 차이가 문제인데 그 숫자가 커지면은 차이값도 그 배수가 돼요. 오히려 반대로 어, 혈액보다 벤투가 더. 바로 힐륨의 용해도가 혈액에 대한 용해도가 더 작다는 의미일 텐데 왜?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왜 혈액 중에 힐륨은 질소보다 덜 녹을까요?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혈액이 덜. 뭐라고? 예, 힐륨이 덜 녹으니까 저걸 쓰는 거겠죠. 그럼 왜 덜 녹는지를 얘기를 해줘야죠. 지호호호호야. 왜일까요? 조카 중에 지호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 뭐야, 그 뭐냐, 김선아 언니의 아들. 이 지호예요. 김선호 거기서 가연이 엄마요. 예? 가연이 엄마. 저희 엄마는 싫어. 가연이 엄마가 김선아거든요. 아 가윤이가 아니라 가연. 가연이 엄마. 선생님 어. 따님의 어머니가 아내분. 그렇죠. 의 언니의 아들 이 지호예요.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는 지호는 그 지금 남자인데요. 남자인데, 그래요. 지금 군대 가는데 진짜. 아이고. 그래. 우리 지호. 지호 왜일까요? 왜 힐륨은 혈액에 덜 녹을까요? 내가 얘기해 주면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뽀르뽀르뽀르뽀. 작아서 비슷한데 작아서라기. 자, N2 분자량 얼마예요? 분자량 28g per 몰이죠? 얘는 분자량 얼마예요? 4g per 몰입니다. 분자량이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이게 작죠? 분자량이 작으면 무슨 력이 작죠? 분산력. 아. 와. 분산력이 작고 그렇구나. 그래서 혈액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서 그래.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질소기체보다 힐륨기체를 사용하면 용해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혈액 중에서 뛰쳐나와도 뛰쳐나오는 정도 이렇게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잠수병을 좀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뭔지 알겠죠? 근데 힐륨에 극악의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 중에 저 힐륨 들어간 가스통 쓰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실제 쓰는 사람 있어요. 잠수병 막기 위해서. 근데 힐륨의 극악의 단점 뭘까요? 힐륨의 극악의 단점. 우리 가연이는 목소리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니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런가요? 힐륨의 극악의 단점. 바로 비싸요. 매우 비싸요. 네, 매우 비싸요. 그게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저 힐륨 산소통도 있대요. 힐륨 산소통도 있는데
그거 사용하면 비용이 몇십 배래요. 엄청 비싸진대요. 굉장히 비싸져서, 예, 굉장히 비싸져서 그거를 그 뭐냐면은 계속 장기간 사용하는 건 매우 어렵대요. 그래서 대안은 있는데 제가 비싸가지고 잘 못 쓴다 하더랍니다. 정확한 가격까지 내가 들은 건 아닌데 들은 바로는 아주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비싸서 잘 못 쓴대요. 그래서 군사용 목적 아니면 잘 안 쓰는 거예요. 군사 목적. 군사 작전용으로 작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적 진지에 침투한다거나 할 때. 하긴 그때 예, 그때는 이제 군 작전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 레저용으로는 사용하기에는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오! 그럼 잘 봐라. 봐봐. 이거를 쓰는 이유가 혈액에 대한 용해도가 작아서라고 그랬지. 그럼 혈액에 대한 용해도가 왜 작아? 분산력이 작으니까. 그럼 분산력이 왜 작아? 분자량이 작으니까. 오!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기체 중에 분자량 더 작은 게 있는데? 그건 반응성이 진짜 높아. 분자량 더 작은 게 있는데 바로 수소기체가 있죠. 그럼 수소기체를 써도 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소기체는 뭐 할 수 있죠? 터질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터지면 진짜 오아이고매. 그래서 수소기체는 안 되고 반응성이 진짜 없는 힐륨기체를 저렇게 쓰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지금 알겠니? 오케이, 됐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뭐 기계 장치가 있을 수 있는데, 아, 예. 분산력이 작은 거랑 용해도가 작은 거랑 그런 거. 아, 봅시다. 이게 기체 분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분자하고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 둘 사이의 인력은 얼마쯤 될까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기체로 있을 때는 물론 그것도 이상기체냐 실제 기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기체라 하더라도 기체 분자 사이의 인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작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건 저 기체가 물에 녹아 들어간다. 물에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기체 분자가 물에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는 주변에 H2O, H2O, H2O와 어쨌건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쨌건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인력이 생기니까 하여튼 물에 녹아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때 질소기체나 힐륨기체는 극성기체, 극성물질이에요, 무극성 물질이에요. 무극성 물질들이고 무극성 물질들의 인력을 설명하는 개념이 분산력이니까 분산력이 크냐 작냐에 대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건 물에 들어가면 물하고 인력이 생기고 그러면 물하고 인력이 생기는데 쟤는 무극성 물질이니까 물하고 뭐 있을 수 있는 게 뭐 분산력밖에 없겠네? 그럼 분산력이 누구 영향을 주지? 아 분자량. 분자량 크다 작다 이거랑 말을 연결시키면 되지. 아시겠죠? 그래서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헬륨은 그 정확히는 분자량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분자인가요? 아 분자량이라고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쟤는 원자이면서 분자니까요. 예, 원자이면서 분자니까요. 원자량이라고 해도 되고 분자량이라고 해도 됩니다. 단원자 분자라는 말을 쓰죠. 단원자 분자. 아니면 이런 말을 써도 됩니다. 모르질량. 네, 모르질량이라고 해도 됩니다. 좋아. 그 다음 이제 또 하나의 뭐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요런 장치가 있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다이빙벨? 여기 다이빙벨은 안 봤어요? 다이빙벨은 뭐냐면 이렇게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수심에서 이제 작전을 한단 말이에요. 산소통을 메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다이빙벨은 언제 쓰냐면 산업용으로 좀 많이 써요. 산업용으로. 왜냐면 그 레저용으로 그 스킨스쿠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업 필요에 의해서 그 스킨스쿠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해저 용접.
그 해저에 그 파이프라인 깔고 뭐그 광케이블 깔고 뭐 이런 공사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 실제로 그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스킨스쿠버 세팅을 하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바닷속에서 용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닷속에 오래 머물러야 돼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쓰는 기기가 다이빙벨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아주 단순한 기구예요. 등치가 좀 커서 그렇지. 어떻게 생겼냐면 커요. 큰 장치예요. 그래서 어떤 작업자가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해역에 맞게 쇠로 된 공이에요. 쇠로 된 공. 그래서 그 종처럼 생겼다고 해서 큰 쇠덩이거든요. 그걸 같이 깔아앉혀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주변의 수압에 맞게 공기를 펌프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3기압이었으면 여기 공기를 3기압으로 밀어 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작업하다가 힘들잖아요. 힘들면 여기 올라와서 쉬는 거예요.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3기압, 3기압 상태니까 몸에 녹아있는 질소기체가 외부로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올라와서 한 30분 쉬다가 체온, 여기 되게 춥다 그랬잖아요. 추우니까 체온 조절도 좀 하고. 그리고 여기 침대도 있고요. 뭐 간단하게 뭐 먹을 수도 있어요. 여기. 예. 커요. 집.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그래서 한 7, 8명 동시에 쉴 수 있어요. 예, 그런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휴게 공간. 이런 장비를 다이빙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산업용으로 이 뭐냐면은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군사 훈련용이라거나 혹은 그럼 이제 또 이런 걸 언제 쓰냐면 해저에 배가 침몰했을 경우 이거 구해야 되겠죠. 그럴 때 작업자가 이 다이빙벨을 써요. 그러면 여기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 다이빙벨을 쓰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굉장한 최첨단 기기겠어요. 그냥 아주 단순한 기구예요. 너무 단순한 기구예요. 등치만 커서 그렇지. 그래서 저거 그 뭐냐면 군대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군대에서도 저게 있고, 그 다음에 조선소에도 저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이런 데서 저거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 개인 스킨스쿠버 업체에서도 저거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아니 뭐 저거 등치만 크지 그렇게 대단한 장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저런 장비를 쓸 수도 있어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스킨스쿠버로 내려갈 수 있는 최대 깊이가 30m로 알려져 있어요. 30m 이상은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래서 사실은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게 최대 30m고, 그래서 보통은 20m 미만에서만 놀거든요. 20m 미만에서만. 근데 프로페셔널만 30m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군사용 목적으로 그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 정도만 훈련을 받고 30m 이상을 내려가는데, 애석하게 딱 35m 지점에 좌초된 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로는 30m가 한계거든요. 인간의 몸으로는 저 스킨스쿠버를 메고. 근데 35m 지점에 이렇게 좌초된 배가 있었어요. 세월호요. 네. 그래서 세월호를 구하려면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다이빙벨이 필요해요. 다이빙벨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예. 다이빙벨로는 최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 다이빙벨로 최대 어디까지 들어갔다? 150m. 다이빙벨이 있으면 150m까지 잠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 세운 나라가 어디다?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어디하고 어디가 콜라보를 해서? 서울대 체육교육과하고 그 다음 해군사관학교가 콜라보를 해서, 해군이 콜라보를 해서 세계 기록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벨을 이용해서 인간이 150m까지 잠수한 적이 있습니다. 150m면 몇 기압이죠? 150m면은 15, 16기압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인간이 견딜 수 있는지를 테스트했었습니다. 근데 아니 잠깐. 그래서 이제 그때 실험 영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그 실험 영상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이빙 했다가
예. 못 견디는 어떻게 돼요? 아, 예, 예, 예. 그냥 그 리스크를 지고.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게 MBC에서 그때 실험 영상을 촬영됐었거든요. 다큐멘터리가 남아 있는데 그때 보니까 다이빙 벨을 그 150m 깊이까지 일주일 동안 내려요.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일주일 동안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1기압에서 16기압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가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 안에서 일주일 동안 그냥 놀고 먹고 가만히 뭐 TV 보고 뭐 게임하고 노는 거예요. 여기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까지 바닷속에서 쫙 기다리고 마이크나 카메라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거죠. 의사가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해서 150m까지 도달한 다음 그 다음 나와서 어떤 실험을 하고 이게 실험 완수를 하고 탄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도 일주일. 그래서 이 최대로 깊이 잠수한 기록을 세운 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너무 재밌다. 근데 그게 만약에 가다가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아졌다 해도 그럼 막 그래서 이제 의사가 같이 상주하는 거죠. 같이 내려간 의사가 같이 있어야죠. 내려가요? 예, 같이 내려간 의사가 있어야죠. 아,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저기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겠어요? UDT, UDU 이런 특수부대 군인들이 특수부대 군인들 해군 특수부대에 저 스킨스쿠버로 전 세계 원티어 찍는 사람들이 거기서 저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그 스킨스쿠버로 초절정 전문가들이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저기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심해 잠수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높은 편이야, 낮은 편이다? 엄청납니다. 세계 최정상 수준입니다. 그러면 35m 깊이에 좌초된 세월호를 우리는 구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어디입니까? 조선 수주 1위.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해양 관련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근데 왜 세월호를 못 구했을까요? 그래서 왜 세월호를 못 구했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해군 그리고 심지어 미군에서도 그리고 그 옆을 지나던 그 대우조선 해양에서도 다이빙벨 지원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해군들이 갔었냐면 UDT 전 세계 탑티어 스킨스쿠버들 이 저기 가서 그 다이빙벨을 이용해서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때 당시 정부에서 다이빙벨을 철수시켰습니다. 왠지는 이유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을 그때 당시 총리가 봉인해 버렸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빙벨을 철수시키고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민간 스킨스쿠버 업자께서 자기 다이빙벨을 써서 시도를 했었어요. 자기 개인 다이빙벨을 이용해서. 근데 갑자기 국정원에서 사찰 들어오고 검찰에 사찰 들어와서 그분 세무조사 받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당하고 이래가지고 그 스킨스쿠버 업체 사장님 이거 다이빙벨 자기 거 싸제 가져다가 쓰신 그분 있잖아요. 그 검찰한테 압수수색 당하고 세무서에 세무조사 당해가지고 인생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은 저기서 다 죽었죠. 그 사실은 세월호가 왜 침몰했으며 왜 국가는 저 아이들을 버렸는지에 대해선 전혀 1도 수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요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짐작하는 바는 있는데 너무 위험한 얘기라서 더하긴 좀 그렇고. 자, anyway, 하여튼 그렇다. 근데 우리는 위험한 얘기가 재밌다. 그렇죠. 자, 뭐 하여튼 그렇다. 무슨 말이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이 가장 발전한 나라가 어디다? 우리나라다. 알겠죠? 우리나라다. 그때 나왔던 한창 거짓말 중에 조류가 세서 구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거 진짜게 거짓말이게요. 거짓말이라고. 조류가 센 건 사실이에요. 근데 조류는 우리나라는 그냥 거의 많이들 쓸 거예요. 네, 조류가 센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때문에 못 구한다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해군에 어떤 배가 있냐면요. 잠수함이 있는데 어떤 잠수함이 있냐면
보통 배에는 프로펠러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달려 있는데 프로펠러가 이렇게 달려 있는 애가 있어요. 귀엽다.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얘가 축이 왔다 갔다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속에서는 조류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휩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배가 위치를 인공위성의 GPS에 딱 찍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조류로 밀려나면 GPS에 맞춰서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밀려나잖아요. 얘가 이쪽으로 밀려나면 이 프로펠러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 위치로 가요.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밀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사람이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조절할 필요 없이 배를 딱 수중에 정박을 해두고 꼼짝 안 하게 정박을 해두고 얘가 이제 민감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가 세도 구할 수 있는 테크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조류가 세서 애들을 못 구했다. 이것도 사실은 너무 가슴 아파. 그래서 저 잠수함 어디에 있냐면요. 미 해군도 많이 왜 미 해군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 미 해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미군 주둔하고 있잖아요. 미 해군 저거 한 열수십 대 갖고 있고요. 한국 해군도 한 10대 정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가지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저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해양 기술은 엄청난 나라입니다. 하여튼 그렇다. 오케이, 되었다. 그래서 요게 무슨 법칙? 헨리 법칙.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 됐고요. 그 다음 어디로 가보시냐면 자, 13페이지 가보실까요? 13페이지. 13페이지에 18번, 18번. 오는 점 내림. 찾았습니까? 요도 어는 점 내림, 끓은 점 오름. 이런 거 시험에 또 참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입시 문제. 자, 이 문제 푸다.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어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이, 위험해.